네, 안녕하십니까. 인천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에서 주최하는 온라인 대학 입학 설명회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사정관으로 계시는 봉초은 사정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봉초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반갑고요. 일단은 오셨으니까 우리 인천 지역의 학생들에게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대학은 크게 고려대학교 그리고 융복학 캠퍼스, 세종특별자치시로 나누어져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국내 최고 사립대학교로서 고려대학교의 학사 시스템 그리고 인프라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 대학교는 우수한 교수진들 그리고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대학은 창의교육과 실용연구라는 비전 아래에 계속해서 발전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2021학년도에는 총 5개의 첨단학과가 신증설되었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수도권의 중심인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우리 대학은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연구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우리 대학교에 우리 우수한 인천 지역 학생들이 오셔서 마음껏 꿈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행정도시 세종시에 있는 걸로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일단 작년 대비로 2022 대입 전형의 변화된 상황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논술 전형이 신설되었다는 건데요. 논술 전형은 총 417명의 학생을 모집하고 교과 점수 30%와 논술 점수 70%를 합산하여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약학과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아무래도 이쪽에서 또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는 수시 모집에서 총 24명의 학생을, 정시 모집에서 12명의 학생을 모집합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니 이를 반드시 명심하셔야 하고요. 수시와 정시에서 모두 과학탐구 2과목에 응시하셔야 되는 점도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학생부 교과 전형과 그리고 일부 특별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졌는데요. 수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과 성적에 자신이 있었던 학생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원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변화된 것이 많이 있네요. 생각보다도요.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우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하면은 학업능력고사, 적성전형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논술고사로 변형된 것 같아요. 이 처음 실시되는 논술전형 여러 가지로 학생들이 궁금해하고 있을 텐데 계열별 논술고사의 출제범위라든가 혹은 시험 보는 날짜, 유형 뭐 이런 것 등등을 좀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술 전형은 교과 점수 30%랑 논술 점수 70%를 합산하여 선발하는데요. 실제로는 이 교과 점수의 반영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 석차 등급 환산 점수표를 보시면요. 실제로 1등급과 8등급의 점수 차이가 불과 10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성취도 점수 또한 1등급, 3등급, 5등급에 준하는 점수를 부여하지만 점수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논술고사를 잘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계열별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인문계열 논술고사는 이제 고등학교 범위와 일단은 유사하고 수능, 문학이나 비문학 영역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암기나 어떤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력 그리고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고자 하는데요. 그리고 수험생들의 입시 부담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300자 내외의 짧은 답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문제가 출제되는데 각 문제별로는 2개에서 3개 정도의 소문항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풀어야 하는 문제는 한 10문제 내외의 문항이 되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응시가 가능할 거고요. 답안의 유형은 크게 한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제시문에서 어떤 특정 단어나 문장을 찾아 쓰는 단답형 문제, 그리고 한 200자 내외로 어떤 그 짧은 약술형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300자 내외로 비판적 사고나 추론적 사고를 해야 하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자연계열 논술고사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약학과를 제외한 전 모집 단위와 그리고 약학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수리논술 1은 약학과를 제외한 자연계열 전 모집 단위에 해당하는데요. 출제 범위는 수학, 수학 1, 수학 2, 그리고 미적분에 해당합니다. 총 8문제 내외의 문제가 출제되고 문제별로 소문항은 없습니다. 문제 유형은 주어진 문제를 개념이나 조건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이하는 형태인데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듯이 그렇게 서술을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객관식이나 단답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풀이 과정을 명확하고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음으로 약학과에 해당하는 자연계열 2, 그러니까 수리논술 2 같은 경우에는요. 출제 범위가 전 범위에 해당합니다. 수학, 수학 1, 수학 2, 그리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 모든 범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조금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 수도 자연계열 1, 그러니까 다른 모집 단위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3문제 내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각 문제에는 제시문에 따라서 한 3개에서 5개 정도의 소문항이 출제될 수가 있고요. 각 문제에는 어떤 제시문이 주어지는데 이는 수학적 개념이나 어떤 증명 과정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분들은 문항에서 요구하는 바를 증명하거나 서술해 나가시면 되는데요. 특히 각 소문항들이 단계별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문제를 먼저 보고 차근차근히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일정은 수능 다음 주 토요일인 11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오전 11시부터 시작을 하고 자연계열과 약학과는 오후 3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수능 이후에 응시를 하는 만큼 학생들이 수능 결과에 따라서 응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까 학생들이 처음 실시되는 논술 전형이라고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인문계 같은 경우 뭐 50에서 200자, 뭐 300자 정도로 뭐 글을 쓰는 건데 원래 논술하면 길게 쓰는 거로만 학생들이 겁을 내고 있을 텐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자연계 수리 논술도 뭐 문제를 갖다가 아는 대로 풀 만큼 풀면은 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정관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천 지역의 학생들이 준비를 할 때에 논술 전형 이런 건 꼭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인문계열 문제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보시는 것처럼 수능과 굉장히 유사해 보이죠. 그래서 국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요. 평소 비문학 문제를 풀면서 글의 구조나 어떤 글을 요약하는 연습을 한다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답안들이 있잖아요. 보기들을 천천히 따라 쓰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서 뭐 1000자나 2000자를 통글 형태로 쓰는 논술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준비의 부담은 적겠지만 그만큼 짧은 답안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답안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답안 범위를 넘어가면 채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분들은 반드시 주어진 답안 범위 내에서 서술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리논술 1은 보시는 것처럼 수학 영역과 굉장히 유사하죠. 난이도나 문제의 유형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이 과정을 차근차근 적는 것이 중요한데요. 평소 문제를 풀 때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를 적는 것보다는 차근차근히 단계별로 문제풀이 과정을 적는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약학과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출제 범위가 넓고 서술하는 답안의 길이도 길기 때문에 조금 더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 제시문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보통 수식 같은 것이 주어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분들은 문제를 풀거나 혹은 증명을 하시면 되는데요. 주요한 개념들을 위주로 정리를 해보시고 또 교과서나 문제풀이집에 있는 증명 과정들을 따라 써보는 연습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인데요. 논술고사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만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민문계열과 체능계열 그리고 자연계의 빅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자유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 그리고 한국사 과목에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어, 수학, 탐구 과목이 3등급 이내이거나 또는 영어 2등급 이내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셔야 됩니다. 빅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와 자유공학부, 약학과를 제외한 자연계열 전 모집 단위에 지원한 학생들은 과학탐구 2과목에 반드시 응시를 하셔야 되는 점에 유의를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과학탐구가
3등급 이내이거나 아니면 영어가 2등급 이내, 이 4가지 조건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하셔야 됩니다. 약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과학탐구 2과목에 응시를 하셔야 되는데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 중 3개 영역의 등급의 합이 5등급 이내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물론 논술 전형을 올해 처음 실시하는 만큼 완벽하게 예측하기를 어렵겠지만 전년도를 기준으로 적성 조사의 경우에는 한 40% 정도의 학생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수능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아주 상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서서 말씀하셨던 변화 중에 또 하나 큰 게 교과 전형인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이 작년까지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약학과를 제외하고는 없어졌다고 얘기하셨어요. 이 교과 전형이 올해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이 실질적으로 이제 반영도 되고 그래서 학교에서 교과 전형 반영 방법이 좀 펼쳐져 있을 것 같은데 학생들에게 교과 전형 준비하는 거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 전형이 될지 안내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선 교과 전형은 약학과와 약학과를 제외한 모집 단위로 나누어서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약학과를 제외한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점수 100%만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요. 약학과의 경우에는 단계별 전형으로 진행이 되는데 1단계에서 교과 성적만으로 5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와 그리고 면접 점수 3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약학과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올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도입되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먼저 인문사회계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사회에 해당하는 모든 과목을 반영하고요. 자연계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과학에 해당하는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과목별 반영 비율이나 학년별 반영 비율의 차이는 없습니다. 교과별 반영 비율을 보시면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90%를 반영하고 진로 선택 과목은 10%를 반영합니다.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석차 등급별 환산 점수를 적용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별 환산 점수를 적용하는데요. 여기 이제 등급별 점수 환산표를 보시면 일단 1등급부터 9등급까지는 동일하게 15점씩 차이가 납니다. 성취도 점수 같은 경우에는 A가 1등급, B가 3등급, C가 5등급에 준하는 점수를 부여하는데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약학과 면접고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별도의 제시문은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분들은 어떤 문제나 그 지식을 측정하는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대로 그냥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신이 평소에 약학과를 희망하고 철저히 이제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다면 충분히 문제 없이 면접에 응시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약학과 면접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수험생들 중에서 교과 전형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과 전형 관심은 사실은 작년도 입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수능 최저가 있다가 없어진 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작년에 입시 결과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또 확인해야 될 대목도 있으니까 작년도 입시 결과를 좀 안내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는 어떤 상황이 될지 예측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물론 저희도 이제 올해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요. 우선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시면 저희가 70% 컷을 보았을 때 한 3, 4등급대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을 했고 또 합격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수능 최저가 없어지면서 어느 정도 상향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지원자 풀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3등급 초반이나 중반 이상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또한 교과 전형은 어느 대학이나 실시를 하고 있고 충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전형인 만큼 학생 여러분들은 충원을 기대하면서 어느 정도 상향 지원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교과 전형이 이제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교과 성적이 일정 수준이 되는 학생들은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한번 지원해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미래인재 전형이거든요. 저도 이제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다가 가끔 실수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미래인재 전형이 종합전형 같은데 이름은 종합전형이 아니더라고요. 실기실적 전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 이 미래인재 전형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안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천 지역 학생들이 종합전형에 관심도 많고 또 이게 미래인재가 실기실적이면서 종합전형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안내를 좀 상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미래인재 전형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과 굉장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사하면서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미래인재 전형은 표준 대입체계 분류상 실기 실적 위주 전형으로 분류가 되어서요. 학교생활기록부 외에 다른 활동 증빙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교내뿐만 아니라 교회 활동들도 제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완전히 다른 전형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전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전형에 대해 말씀드리면 100% 정성평가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 100%로 3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 70%와 그리고 2단계 면접 점수 30%를 일괄 합산하여서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요. 서류평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 그리고 기타 활동증빙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활동증빙 서류는 선택사항인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제출을 하실 수가 있는데 교내도 가능하시고 교외도 가능하십니다. 총 5개까지 지원하는 학과나 모집단위와 관련된 활동들을 제출하실 수가 있는데요. 학생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면접평가 같은 경우에는요,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이제 종합평가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별도의 제시문이나 어떤 문제풀이를 하는 면접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이 질문을 던지고 학생분들은 그에 맞는 답안을 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당신이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였고 또 자기소개서에 거짓 없이 응답을 하였다면 문제 없이 별 어려움 없이 준비하실 수 있는 면접입니다. 네,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미래인재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완전히 다른 전형이 아니라 그보다 조금 넓은 개념의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미래인재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차이가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치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들은 또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교회 활동을 본다라고 하면은 일반계고 학생들이 혹시나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에게 좀 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일반계 학생들이 네. 있는데요. 혹시 이 결과를 봤었을 때 이 교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여기가 실기 실적 전형이니까 특목 자사고 학생들의 합격률이 좀 높은 편일까요?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부분을 굉장히 저희 쪽으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네. 네, 아이고. 여기. 이쪽에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제 다양한 합격 사례들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지원자의 비율이나 합격자의 비율은 일반고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특성화고나 검정고시 학생들, 해외고 학생,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도 굉장히 다양한 합격 사례가 존재하는데요. 그만큼 미래인재 전형은 어떠한 경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 정말 다양한 합격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합격 사례를 참고해 보시되 일부 사례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 활동이 있고 없고의 차이보다는 내가 이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얼마나 깊이 있게 진실성 있게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작년 지원자 기준으로 볼 때 지원하는 학생들의 한 50% 정도가 보통 이제 교회 활동들을 제출을 했고요. 합격자의 한 60% 정도가 이 교회 활동이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즉 한 40%의 학생들은 특별한 교회 활동 없이도 합격을 했다는 건데요. 더군다나 올해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수상 경력이 좀 축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교내에서 활동을 하셨더라도 아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들을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이 미래인재 전형의 장점을 살려서 지원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팁을 좀 드리자면요. 일단 이 자기소개서 문항을 보시면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보통 3번 그 대학별 지원 동기 문항이 저희는 1번 문항으로 올라가 있는 거고요. 1번에 해당하는 활동 내용들이 저희는 저희 미래인재 전형의 특성에 맞게 교내외를 망라한 활동으로 넓혀져 있는 겁니다. 좀 3개의 활동을 적는 거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조금 학교생활기록부 그리고 자신이 했던 활동들을 되짚어 보면서 어떤 내용들을 쓰면 될지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공통 자기소개서 문항 2번에 해당하는 이 공동체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3번 문항에 해당되는데요.
고려대학교나 학부이나 이 전형의 특성상 조금 더 공동체 타인에 대한 배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전형의 특성을 고려하셔서 어느 부분은 조금 더 많은 내용들, 좀 더 강화한 내용들을 쓰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미래인재 전형 안내서도 있고 합격 사례를 공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안내서에 보시면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또 면접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세하게 미래인재 전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학생들 중에는 수시도 준비했지만 안 되면 정시까지 간다. 그래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정시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정시 안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세종 캠퍼스 정시 모집의 특징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군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종 캠퍼스에 오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여러 개의 군으로 통해서 다른 모집 단위에 지원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전에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의 군을 반드시 확인을 하여 보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형 방법은 일반 전형이나 특별 전형 모두 수능 성적 100%로 선발을 하는데요. 다만 국제스포츠학부에서만 실기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시면 올해는 이제 수학 가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과학 탐구에 반드시 응시하셔야 된다는 점 이것만 좀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수능도 점수가 사실상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전년도 점수를 보면 일반적으로 100분이 그러니까 영어를 제외한 100분이 평균값이 한 70% 정도를 보였습니다.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60, 70점 이 정도를 보였는데요. 영어 점수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이나 인문계열 모두 한 2등급대의 성적을 보였습니다. 정시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물론 수시에서 합격을 하면 좋겠지만 정시 이후에 저희가 정시 박람회 같은 걸 하잖아요. 얼마든지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자신의 합격 여부를 상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다른 대학에 지원을 할 때도 이 점수 환산을 통해서 반드시 자신의 그 합격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상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시에서부터 정시에 이르기까지 올해 2022 대입 전형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지금 프로그램은 3학년 학생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1, 2학년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의 특징 중에 뭐 특별한 학과라든가 혹은 프로그램 또 가끔 이제 학부모님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 그 소속 변경 제도가 있다라는 걸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내용을 좀 안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선은 올해 처음 생기는 약학과 신입생, 약학과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은 실무 능력과 글로벌 리더로서의 소통 능력을 겸비한 약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에 신설된 약대임에도 불구하고 설립 2년 만에 세계 평가에서 66위 기록할 만큼 정말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다양한 연구기관과 다양한 국가기관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잘 살려서 정말 다양한 연구 그리고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연계한 병원 실습들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학생부는 실무 능력까지 겸비한 약학 인재로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임상 약학 교육이나 이런 이제 감염병 같은 거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전문성 있는 약학자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우리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에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작년에 이제 5개의 첨단학과를 신증설하였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정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혁신을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교육부 공모 사업인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서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되어서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또 선도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우리 세종 캠퍼스에 지원하여서 정말 다양한 혜택과 프로그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소속 변경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간단히 말해서는 캠퍼스 간 소속 변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학한 전공에서 그러니까 세종 캠퍼스에서 서울 캠퍼스로 전공을 변경하는 제도인데요. 일반적으로 한 1년에 30명 내에 학생들이 선발이 됩니다. 다만 매년 이제 선발하는 학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발이 되기 위해서는 학점이나 영어 성적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입학을 한 이후에 이 제도에 반드시 도전을 함으로써 자신의 학점이나 이런 영어 성적 같은 거를 이렇게 잘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세종 캠퍼스 내에서도 소속 변경이 가능한 제도가 신설이 되었어요. 자신이 이제 전공에 입학을 하였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전공에 관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제도를 통해서라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제 소속 변경에 지원을 했는데 되지 않거나 뭐 자신이 소속 변경까지는 이제 지원해 보기가 좀 두렵다 이런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저희가 이제 다전공대 제도를 통해서 또 서울 캠퍼스에 있는 학과들을 이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고려대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전공을 이수를 해야 돼요. 여기에는 이중전공도 있고 융합전공, 뭐 학생 설계전공, 심화전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서울 캠퍼스뿐만 아니라 또 세종 캠퍼스에 있는 다른 학과들을 경험해 보면서 자신만의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자세한 안내 너무 감사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험생들이 보고 있을 텐데 우리 수험생들에게 유의할 점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더 자세한 대학 정보를 탐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해 주시면서 네.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학생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입학처 문을 좀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대학들도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질문을 해주시는 것에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얼마든지 친절히 답변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대학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제 학과 및 전공 안내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전형별 안내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신설되는 논술 전형과 관련해서 저희 논술 가이드북도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반드시 입학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2022 온라인 대학 입학 설명회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편을 진행했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수고해 주신 사정관은 봉초운 사정관이시고요. 저는 유성호입니다. 감사합니다.